네, 2021년 8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배신을 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배신을 했다 그랬지. 배신이란 단어는 언제 쓸까요? 어떤 경우에 배신이란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들? 상당한 신뢰가 껴질 때 배신이라고 하지 않나요? 김여정이 말한 배신은 무엇일까? 부제는 박지원의 운명, 김여정에게 달려있나?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한미연합훈련과 남북관계, 국제정치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10일부터 13일 사이 우리 합참이 한반도 정치 상황을 가정한 사전 연습으로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위기관리 참모 훈련. 신문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기관리라는 게 뭐냐? 위기라는 게 뭡니까?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위기라 그러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뭐 부대를 이동시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 그게 저놈들이 위기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는 모를 수 있지만 자연재해도 자세히 보면 태풍이 오는 거를 일기예보로 알 수 있으니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대한민국에서의 전쟁을 봤을 때 위기는 북한이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공격이 임박한 게 바로 위기입니다. 아직은 전쟁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있으면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을 누가 합니까? 이때는 전쟁이 아니니까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국군 합참이 합니다. 한국군 합참이 한국군 모든 부대를 작전 통제하는 평작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북한군 인민군 4군단이 이렇게 이동하고 걔네가 4, 1, 2, 전방에 4개 군단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대들을 이동하면 이 전쟁 준비구나 하게 되면은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지? 전쟁은 안 났지만 그에 따라서 합참이 한국군 1군단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5군단은 이쪽으로 해군은 이쪽으로 이렇게 작전을 내는 게 그게 바로 위기의 관리입니다. 빵 터지면 우리가 당하면 어쩔 수가 없고 너무 피해가 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발발절이라 실제로 기동을 해야 되는 작전 부대들은 작전 준비에 들어가고 합참에는 이건 지휘부잖아요. 지휘부에 사령관이 합참 의장이 있고 그 밑에 참모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인민군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이런 거구나. 정보를 갖고 와서 판단을 합니다. 기민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군 1군단, 한국군 미사일 사령부 이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응 조치를 내리는 게 바로 위기 관리입니다. 요거는 합참의 참모들이 하기 때문에 참모 훈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참모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부터 13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군이 기동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무선 침묵이라고 그러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공격을 딱 한다라는 거는 비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통보할 때는 무전이나 유선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통신선은요, 지중선, 땅 속에 묻은 광 케이블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광 케이블로 하게 되면 통신량도 많지만 땅 속에 묻으면 인공위성에서도 감청이 어렵습니다. 전선줄로 가는 건 거의 감청합니다. 유선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청이 되기 때문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한다라는 거는 무선이나 유선으로도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북한군도 그렇게 전파하지 않고요. 사람이 몰래 가서 갖다 줍니다. 비밀리에 몇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D-Day Hhour N미닛이 되면은 인민군이 공격을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전시가 되는 겁니다. 전시가 되면 현재 대로라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전체를 작전 통제하죠. 전작권을 행사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것이 합참의 이 위기관리 참모 연습 다음에 하는 본연습입니다. 그 이름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 후반기니까 21-2 CCPT라고 합니다. 8월 16일부터 26일 사이에 하는데 이 작전은 간단합니다. 아까 위기관리는 북한이 막 위기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 준비하는 거고 이건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막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밀리면 서울이 박살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군을 우리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와 반격 1,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딱 끝나고 2부가 가는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저도 이제 주먹질 하는 싸움은 안 하지만은 그 조폭들이 상대 조폭을 칠 때 준비하는 거 있죠. 딱 작전 짜갖고 너는 야구방망이 너 뭐 들고 너는 어디 있다가 팍 덮쳐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폭들도 공격을 할 때는 작전을 짭니다. 우리 같이 그냥 어쩌다 주먹다짐하는 사람은 작전 없이 그냥 힘으로 싸우는 거고, 군사작전은 항상 작전을 짭니다. 공격하는 자는 작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쟤네들이 어떤 패턴으로 들어온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놈들이 이런 준비를 하면 공격이 있을 거다 해서 우리도 대응 작전을 짤 수 있어요. 방어 작전. 쭉 짜놓으면 쟤네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야구방망이 뭐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럼 뭘로 막을래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반도의 지형을 딱 보게 되면 인민군이 어떻게 공격을 들어오고 어떤 무기를 쓰는지는 우리가 정보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딱 해놓는 겁니다. 방어 작전. 그리고 나서 쟤네들이 우리를 치고 나서 우리가 막았으면 우리가 받아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전쟁 딱 터졌을 때 우리 막 싸움할 때 막 이렇게 싸우지만은 전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쟤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계획대로 그냥 방어 작전하고 그대로 공격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틀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대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 그게 작전 계획. 오퍼레이션입니다. 작전 계획입니다. 오플랜. 오퍼레이션 플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게 작전 계획 5027이죠. 그래서 북한군이 공격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방어 작전대로 그대로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군이 뒤에서 계속 지원 병력이 올 테니까 걔네들 때려버립니다. 뒤에 오는 애들을. 추가 병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방어하면서 공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인민군 공격이 시작되면은 우리 육군의 특전사 있죠. 해군 특수전 부대, UDT 부대라고 하는 부대 있죠. 공군에 가면 CCT라고 컴백 컨트롤 팀이라고 그래서 특수부대들입니다. 이런 부대원들이 낙하산이나 뭐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민군이 우리를 치는 동시에 이 부대들이 인민군 북한 전역으로 쫙 비밀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미 우리는 북한군이 주요 부대가 어디 있고 무기가 어디에 있다는 건 정보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북한 각 지역에 침투해서 여기 숨겨놓은 새로운 표적이 있다고 무전을 때려주면은 인민군이 내려올 때 여기서는 우리 미사일이 그걸 때리는 겁니다. 그 북한 핵기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올 때 우리 특전사, 해군, UDT, 공군, CCT는 올라갑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우리 전방에 가게 되면은 이쪽에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뭐 3군단, 2군단, 8군단 이런 식으로 전방에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방에 DMZ에 있는 군단들 앞에 이제 2개 사단씩이 있고 뒤에 예비 사단이 있는데 이 부대들은 전원 진지, 지하 진지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수색대 요원들, DMZ에 있는 부대원들, 핵진지라고 해서 거기는 뭐 핵폭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는 거기 들어가서 일단은 인민군이 전방에 있는 우리 부대를 얼마나 때리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싹 다 숨어버립니다. 동시에 그 후방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낙연 씨를 굉장히 비판했는데 뭐 서울공항을 없애고 뭐 집 짓겠다는 헛소리 하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런 전방에 있는 수원기지, 성남기지, 횡성기지에서 한국 공군기들이 총력을 떠갖고 우리 전방 사단을 때리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선 장호원쯤에 있는 한국군 미사일 부대들이 총력을 다해서 인민군을 때립니다. 방어작전인데. 뭐 쟤네들 또 우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몰고 밀려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인민군 부대는 공격을 할 때 인민군들 앞에 이제 4군단, 1군단식으로 전방 군단들인데 걔네들 또 포병을 꺼내가지고 지하 진지에서 꺼내서 방사포부터 마구 때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핵진지에 들어가 버티는데 그러면 그 북한이 계속 포격을 하도록 내비두면 우리 군이 못 나오잖아요. 갇혀갖고. 따라서 우리도 육군 부대에 있는 K9, K55, 에이타킴스, 그 다음에 천무, 구룡 이런 다연장 로켓 탁 꺼내갖고 인민군하고 대응 포격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포병 작전이에요. 서로 포병끼리 막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이 팍 날아가는 거. 그 다음에 공군끼리 붙는 거고. 이게 방어 작전이에요. 인민군이 그렇게 만참 퍼부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올 거니까. 자, 이때 북한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핵무기는요, 마지막에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첫날 사용하면 제일 좋잖아요.
북한은 첫날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연합군은 그건 뻔한 사실이니까 첫날 인민군 공격이 시작되는 날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바로 대응작전 들어갑니다. 방어작전이자 공격작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가 어딘지는 늘 봐뒀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한미 특전사, UDT, CCT 다 집어넣어서 더 추가 확인한 다음에 첫날 북한의 핵 기지를 향해서 무조건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그때 날아가는 게 현무 4, 크루즈인 현무 3, 해성, 현무2, 에이타킴스. 그리고 우리의 F-35A, 이번에 충북 간첩단들이 F-35 도입 반대 운동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F-15, 16 다 날아가서 북한의 핵기지부터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이게 방어작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방에 있는 육군 사단에 이제 K-55, K-9 자주포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인민군 방사포 때리는 거 같이 막 대포병전을 벌이는 거죠.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탄만 날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민군들이 우세하면은 우리가 먼저 화력이 떨어지면 인민군의 화력이 우려해지면 그때부터 인민군 전방 부대들이 와 밀고 오는 겁니다. 맨 앞에는 기갑이 오겠죠. 그 다음에 기계가 오고 어딜 뚫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병부대가 핵진지에 있다가 못 나와서 돌파를 허용하게 되면 그 뒤에 있던 보병부대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초월 공격하면서 전과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 옆에 뚫고 가면 전전선이 무너지는 게 이게 이제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보였던 전격적 블리츠크리eg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냥 내려가서 아주 단기간 내에 한국을 점령하는 거죠. 이거는 뻔한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북한군이 이제 포를 때리면 우리도 미사일 때리면서 버티다가 인민군이 그러면 우리가 화력전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못 내려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포항에 가면 해병대 1사단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새삼 해병 원정군이 있는데 두 부대가 위기 관리를 할 때 준비를 딱 해가지고 상륙함들을 타고 미 항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 어느 해안 지역에 뻥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군 7기동군단 육군에 맹호부대하고 화랑부대 등등이 중심이 되는 굉장히 강력한 기계화 부대죠. 플러스 미 2사단. 아마 두 부대가 주공, 조공으로 나눠서 휴전선 어느 지역을 빵 치고 들어갑니다. 돌파구를 만드는 거죠. 저쪽은 상륙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미 그 북한 지역에 들어가 있던 우리 특전사라든지 UDT라고 연합해서 합동작전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민군이 뚫리면은 우리 한국군은 이제 인천 쪽에는 수도군단이 있고 서울 쪽 북쪽에 1군단, 5군단, 6군단, 그 다음에 강원도에 2군단, 3군단, 7군단 등이 있는데 이 부대들이 우리 그 기계화 부대들이 뚫어주면 그 통로로 와 초월 공격 들어가서 옆으로 쫙 퍼져서 전과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들을 제압하면서 무장해제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 작전이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쟤네가 먼저 선공을 하고 우리가 후공을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때 올라가지 않은 한국군 군단은 수도군단, 서해안 쪽 인천하고 방어, 그다음에 동해안에 하는 8군단도 아마 그건 좀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인민군 특작부대도 역시 동서해안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군 7군단, 미 2사단, 한미연합해병대가 평양으로 쫙 들어가겠죠. 한쪽은 상륙해서 하나는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미연합공군이 F-35하고 F-15, 16 동원해서 북한 전역을 초토화하는 겁니다. 인민군 포병이 못 뜨도록, 비행기 못 뜨도록. 그리고 중국군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날립니다. 이게 작전계획 5027에서 처음엔 방어작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세 이전 작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5, 6, 3, 2 군단은 한북이나 평북, 자강도, 양강도까지 빨리 가서 그쪽의 인민군들을 무장해제하고 안정화 작전, 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유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게 군사 작전에 의한 남북 통일입니다. 이게 작전 계획 5027의 시나리오가 대충 이런 겁니다. 이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중국군의 참전인데 중국군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아마 서해에서 한미 연합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겁니다. 한국 해군력 강화해야 됩니다.
중국이 항모가 있으면 우리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거, 인민군의 공습을 했을 때 우리가 방어를 하는데 방어와 동시에 같이 때리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 이거를 충북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민중당, 이석기가 있었던 통진당 이런 친구들은 북친 연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때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정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침을 못합니다. 근데 지들이 때리면 우리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또 날라오는데, 북한을 아예 없애버려야만 세계를 위협하는 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세 이전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고 이 주사파들은 북침 연습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군사적 작전에 의한 한반도 통일 방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박지원 씨가 있는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건데, 북한 전역에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산자여 따르라, 뭐 광주 출정가 부르면서 데모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러한 노래를 광주의 노래로 하자는 거 주장하는 사람들 좋다 이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한국의 K 데모를 북한에 수출해라. 그래서 광주 출정가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대학 김책공대 애들, 그런 애들이 김정은 타도가로 부르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 K-팝을 수출하고 K 컬처를 수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K-데모크라시, K-데모 수출해야지. 우리나라 민주화된 거 보고 천안문 광장 시위가 생겼는데 왜 북한에는 수출 못하냐 이거예요. 이걸 해야지 주사파들.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국정원이 해야 돼. 근데 국정원을 그걸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혁명이 나서 뒤집어졌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나가 되겠다 하면 동서독식으로 평화통일이 되는 거죠. 이게 한반도 통일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이 계속 요구를 해서 방어작전에서 이제 반격작전까지 해봐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했다 치고 작전이 문제지 않습니까? 자, 젊은이들이 무장 딱 들고 뛰어 그러면 1시간 내에 4km, 5km 뜁니다. 충분히 뛰잖아요. 저도 뛰는데. 근데 실제로 딱 뛰다 보면 집합하는데 늦게 오고 뭐 총 안 들고 온 놈이 있고 뭐 있고 했고 집합에 한 30분 걸리다 보면 30분 내에 4km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해서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하니까 했다 치고 그 다음 작전만 마지막 결론만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해보면은 1시간 내에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죠. 한국군 했다 치고 작전이 엉터리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휘소에서 야, 얘네들 요거 할 수 있지? 했다 치고 요거 해서 반격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지휘소 연습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군사작전 설명드렸고요. 이 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평시작전하고 전시작전이 두 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둘은 같은 겁니다. 이번에 한국 축구가 못했죠. 한국 야구도 못했죠. 그러면 본시합인 올림픽에 가서 하는 거는 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서 연습하는 건 평시죠. 그죠? 그럼 평시에 감독하고 전시의 감독이 달라야 됩니까? 이게 평작하고 전작을 나눠 놓은 거예요. 아니, 평시에 감독하던 사람이 올림픽 가도 감독을 해야죠. 그래야 연습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쪼개놓은 게 한국군은 지금 노태우 정부가 했으면 노태우 정부가. 큰 실수입니다, 이게. 평시에 가서 바로 전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무슨 이게 요단강 같은 게 끊어지는 게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바로 죽는 거지 죽음과 삶 사이에 무슨 경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전작권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니들이 전작권을 할 수 있는지 미국이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완전 운영 능력이 있는지 검증을 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전작권을 받으면 미래연합사령부를 우리가 주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에 전작권을 전환받겠다 그러는데 내년에 전환받지 못합니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왜 자꾸 전작권을 갖고 올라 그러나? 지금 주사파 종북단체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북침을 한다가 미국과 같이 그게 두려워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참 희한하죠? 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군인인데
참 정치에 눌려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사람도 아니까, 이게 무리한 추진이란 걸 아니까 빙글빙글 돌려서 하는 겁니다. 자, 본 훈련이 이제 16일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한반도는 철저하게 정전체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쪽에서 군사훈련 하게 되면 저쪽도 오판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민군은 통보 안 해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남북 사이에 직통 전화, 비밀 전화를 다 정리해 드렸는데 유엔사하고 북한군 사이에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그걸로 통보해 줍니다.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하는 건 연습이니까 내 놀래지 말아라. 통보해 줍니다. 근데 북한은 그걸 맨날 북침이라고 떠들고 있죠. 자, 오늘 오전 8시 김여점이가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이겁니다.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촉진시키는 합동군사 연습을 개시했다. 내외의 한결같은. 내라고 하는 거는 내외일까? 문재인 정권이 동의하니까 그런 거예요. 종북 주사파가 동의하니까. 저는 규탄하고 배격한 적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짝짝꿍을 해주니까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이 합동군사 연습을 개시했다라고 딱 판단해놓고 나서 우리는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절대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 절대적 억제력이 뭡니까?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를 강화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멘트에서 딱 속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는 언제 떴습니까? 속았다라고도 하고 뭐 배신당했다는데 배신이라는 단어는 언제 떴습니까? 이 사회과학에서 문학에서 어려운 게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어려워요. 근데 배신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뭘 속았다는,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남조선 당국자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미국과 남조선은 뭐 어쩌고 위험하게 직면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오전 9시하고 오후 5시에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하고 동서의 군통신선이 정상 작동됐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북한이 끊으면 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냐 이거예요. 통일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정부는 북한의 담화 의도나 북한의 대응에 예단하지 않겠다.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양 정상 간 친서 교환 과정에서 확인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의지가 존중되길 바란다.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북한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고 이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남북 정상의 평화 정착을 하기로 했으니 좀 가만히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물출 경남대 교수, 이분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죠. 항상 좀 북한 쪽에 발언을 많이 해주는데 북한이 직면한 자연재해, 코로나 상황 등으로 강경 대응의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SLBM 등 신형 전략 무기의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국정원에서 이런 판단도 했었죠. 이물출 씨는 뭐 그분들하고 가까우니까 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홍은혁 씨 이번에 이제 국립외교원 내정원장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발사할 수도 있다. 굉장히 객관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SLBM 발사할 수 있다. 장사정포 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군이 전면적인 남침을 하거나 핵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거론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대응해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상황은 북한이 핵을 만들고 6.25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북한 책임론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런 정보를 흘립니다. 오는 9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때다. 따라서 북한이 큰 도발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 매우 위험한 국제정치에 대한 오해입니다. 유엔 동시 남북 가입한 거를 굉장히 우리는 평화 무드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건 국제정치 해석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유엔 동시 가입 문제가 화제가 됐던 거는요, 1972년인가요? 74년인가? 72년 같네요. 독일에서 서독에서 브란트 정권이 들어서서 동독하고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한일 기본조약 맺어갖고 외교관계를 두고 평화관계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주력은 한일 기본조약이 잘못됐다, 일본하고는 적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은 북한하고는 평화조약 맺자 이러고 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근데 그 사례가 뭔가 하면 브란트가 했던 겁니다. 브란트가 그전까지는 동독하고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야, 우리는 동독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동독하고 서독은 완전히 별개의 나라니까 우리는 이제 외교관계 틀고 잘 지내자 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럼 둘이 평화관계가 됐죠. 평화관계 됐으니까 둘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엔에 가입, 유엔은 회원국끼리 안 싸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72년도인가에 동서독 동시 유엔 가입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평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북한 유엔 가입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정부 만들고 6.25 치르면서부터는 우리가 가입하려고 그러면 소련하고 중국이 거부권, 북한이 하면 당연히 미국,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가입하려면 남북한이 서로 평화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990년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기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르바초프가 정권이 돈이 너무 없잖아요. 경제가 절단나니까 서독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아서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걸 쪽을 합의해 주면서 또 우리 측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90년 9월 달에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이 우리랑 수교를 하니까 소련은 우리 친구니까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92년 8월 24일쯤일 겁니다. 이제 꼭 30년 됐네. 중국이 우리랑 수교를 합니다. 왜 하느냐? 그때는 91년도에 이제 소련까지 무너져요. 중국이 고립돼.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자본주의권에 붙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권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과 붙어요. 수교하겠다. 한국 돈 받아서 경제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린 좋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92년 8월 달에 수교를 합니다. 그때 북한이 막 격렬하게 중국을 비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가입한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좀 미안하니까 야, 좀 북한도 좀 넣어주자 그랬더니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 노태우 정부가 정말 생각이 짧았죠. 자기는 북방지식 자랑하는데, 자, 유엔 가게 되면 남북 간 전쟁 안 한다 해서 그 북한도 같이 가자 그럽니다. 가입하자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저러니까 그래 해서 미영불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린 동시 가입이 되는 거예요. 남북 간 사이의 기본조약, 서로 별개 국가로 통일을 포기하자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대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 가입이 된 건데 이거를 평화 무드로 보고 있는 게 큰 실수죠. 왜냐? 가입하고 나서 92년도에 가입하고 나서 북한이 바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93년도에 서울 불바다 발언 일으키면서 핵무기 개발을 해서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자기는 보호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유엔 회원으로서. 그래놓고 핵무기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북한 붕괴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유엔 동시가입으로 허용해주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당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북한은 기회를 잡고 불리한 쪽으로 온 거죠. 이렇게 봐주는 국제정치학자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하셨던 노재봉 선생님 정도가 보시고 참 답답해요.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런 걸 못 봐요. 뭐 미국 국제정치학 공부해서 뭐가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북한은 제네바 회담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미사일 회담 통해서 결국은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나라로 갔잖아요. 북한 외교의 기적입니다. 노태우 이후에 한국 외교의
대북 정책의 전멸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53배나 북한보다 잘 살면서도 지금 절절 매는 상황이 북한의 핵 개발을 허용한 게 바로 유엔 동시 가입에 있는 건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좋게 본다는 겁니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은 실패입니다. 잘못 북한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서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 우리도 힘드니까 북한이 서서히 무너지도록 연착륙해야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작권을 작전 통제권, 원래 이름이 그건데 그걸 평작 전작 둘로 나눠서 일부가 우리가 갖고 와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돼간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더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문모닝 사건 기억나시죠? 옛날 박지원 씨가 아침마다 문재인 민주당 대표를 비난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외손녀 데리고 왔고 그 외손녀의 아버지는 마약쟁이고. 그러한 문재인 정권이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미 문화원 사건의 주영인 박선원 씨를 기조실장에 임명했죠. 국정원에서 제일 센 자리가 어딜까요? 원장이 셀까요? 기조실장이 셀까요? 돈으로 보면 기조실장이 셉니다. 끝발로 보면 원장이 세지만 기조실장은 충분히 원장이 하는 걸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통제하죠. 해수부 공무원이 작년에 피살을 냈을 때 북한은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 통지문에 보낼 주역은 김여정입니다. 북한 통지문이 4개가 있고 엉터리다라는 건 제가 몇 차례 했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한 마음을 문 대통령에게 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요런 멘트를 쓸 수 있는 건 이북에서는 여정이밖에 없습니다. 김여정이가 전화 통지문을 보내준 거를 받아 쓰다 보니까 한국시평에 들어가서 4가지가 나왔던 겁니다. 이걸 받아들고 박지원 씨가 청와대에 갖다 줬고 그걸 성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KTV본, 연합TV본, 연합뉴스 TV본, 그 다음에 서훈 안보실장이 구두로 읽어 내려간 본, 청와대 사이트에 떠있는 본 4개의 각기 다른 통지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북한이 왜 박지원 씨한테 국정원에 줬을까? 이건 박지원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박지원 씨가 있으면서 이번에 남북이 북한의 배려로 분명히 김정은의 결단으로 이겼다고 박지원 씨가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남북통신선 한라인까지 다 이겼어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나서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박지원 내가 너 도와줄 테니 너 우리 의도대로 움직여봐. 그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지원 씨는 국회에 나와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유연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휘소 훈련으로 줄이긴 했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을 딱 거론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읽는 거는 제가 기자로서 또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거는 북한은 박지원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홍현욱 박사나 이물출 박사는 뭐 그런 의견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박지원 씨를 왜 국정원장에 임명했을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임명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럼 임명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왜 박선원 씨를 기조실장에 또 임명해서 서로 상호 돈줄을 딱 쥐고 있으면 감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조실장이 돈 지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박지원 씨가 한계를 보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은 박지원하고 문재인은 같은 편을 보는데 갈라놓게 되면 문재인 씨가 위기에 빠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하고 통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지죠. 그럼 다음 대선에 위기를 맞죠. 그럼 또 뭔가 약하게 되죠. 뭐 미사일 쏘고 장사형포 안 쏴도 SLBM 안 쏴도 됩니다. 배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김여정이가 말한 배신이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상상으로 푼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배신이 뭔지는 박지원 씨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요동칩니다. 한국군 정신 차리고 국방부 장관 서욱, 원 합참의장 진짜 거트가 있는 군인이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상한 바람으로 전문가라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그러고 청와대에는 주사파들이 버글버글거리고.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확 잡으려고 돌아치는데 문재인 정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결국은 우리만 뺨을 맞게 되죠. 김여정이한테. 이게 보수파한테 좋아서 나중에 뭐 윤석열, 최재형 씨는 득표에 도움될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비극입니다. 이걸 거꾸로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와해시키고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국력이 월등히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국력 차이가 적어도요, 상대방이 과의 나의 그 미묘한 격차가 확 역전되면 순식간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축구할 때 왜 브라질한테도 이긴 적이 있었잖아요. 국가대표 게임에서도. 당연히 져야 되는데 그게 현실에서의 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도적인 국력 차이인데도 유리한데도 북한이 쫓기고 있습니다. 이걸 순식간에 바꿔내는 게 리더십인데 그게 문재인 정권 거꾸로 갔던 거죠. 이제 그걸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당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길게 김여정이가 말한 배신이 무엇인지를 갖고 박주현의 운명은 김여정에게 달렸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